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응.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4마리 용인데 그 과거에 그 4마리 용이라고 불렸었던 그 나라들 지금 부동산 시세가 어때요? 많이 오르고 있나요? 이게 국가마다 딱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PIR이라고 해서 내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지표들이 있어. 근데 그 지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국가마다 그 사겠다는 물건의 컨디션이 다르고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PI를 계산한다. 내 집 장만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내 소득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내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내 소득을 하나 카운트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때 했을 때 너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제 통계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서울에서는 PIR 계산할 때 아파트로 중위 가격을 잡지? 다른 주택들도 많은데. 그렇지. 빌라도 있고 그렇죠. 단독주택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빌라하고 아파트하고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PIR 계산했을 때 아파트로만 딱 카운트를 하고 다른 나라는 그러면 아파트로만 한 거냐?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맹점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PIR을 바탕으로 얼마나 주거 안전성이 불안한지 또 집값이 높은지 이걸 가름하는 건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전세제도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좀, 아니, 내가 사지 않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일부러 있거든? 나름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PIR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더 비싸대 아니면 어디가 더 비싸대 싸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요즘 나는 이런 농담 많이 하거든. 우리 이란 사태보다 남북 문제보다 더 국민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 더 절박한 문제, 더 감정적인 문제가 부동산 문제예요. 아니 예전에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실험 같은 거 하면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요즘에 그냥 부동산 정책 때문에 떠들썩해지는 거에 비하면은 맞아. 뭐 미사일 실험해도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뭐 단신이지 뭐 단신. 니들은 장학으로 하나 나가고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시급한데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나는 우리나라는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고 시급하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근데 국민들 10명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얘기 다 다르잖아. 당연하죠. 그건 다 달라. 근데 그 중에서 나도 한 의견에 동조하는 게 있겠지.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모두 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나라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남다른 방편들이 있어. 어떤 게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다는 거야. 그걸 오늘 얘기를 하려는 거야. 우리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 지금 제일 소득 높은 나라, 지난번 살짝 내가 맛보기로 했다가 끊긴 나라가 있지. 어디?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시국가를 달성했고 그래서 소득 수준도 높아졌잖아.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 어떤 또 특성이 있냐 하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163만 명이야. 이 사람들이 건설, 해양, 조선, 그 다음에 일부 공정 파트 이런 데서 특히 근무하는 사람이 48만 명이야.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 사람들이 싱가포르 내에서 들어와서 일을 안 해주면 싱가포르 국가가 가동이 안 돼. 소위 말해서 이제 3D 업종 같은 거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좀 많이 맡겨놓은 상태네요. 맞아. 그리고 싱가포르도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해서 국민 소득이 계속 높아갈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누가 이런 3D 업종에 비슷한 것들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의존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지. 우리나라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한 사람 부족했을 때, 이삿짐 나를 사람 부족했을 때,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시골 같은데 이게 농번기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맞아. 뭐 비닐하우스 세우는 거. 맞아.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람들 고용하는데 우리도 물론 일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서울에 아예 상주에서 사는 외국인들 숫자가 꽤 있지. 꽤 있죠. 꽤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 대림동, 가리봉동에 있는 조선족들도 이제 터를 잡고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옛날에 회화동에 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모든 사람들 거기 모여 있었던 민족 어딘지 알잖아. 필리핀 모여있잖아. 필리핀에. 아니, 서울 시내 곳곳에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맞아. 뭐 몽골도 있고. 맞아.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뭐 그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받았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어. 일단 임금이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우리는 임금도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동일 임금을 바탕으로 뭔가 나도 뭐 50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뭐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아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 있어. 근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했느냐? 국가의 기반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이렇게 그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 163만 명에게 합숙소만을 제공해. 아, 합숙소만. 엄격히 외국인 비자를 통제하고 그리고 외국인 이민을 통제하고 있거든. 그래서 합숙소만 그 허락을 하는데 이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한때 방 하나당 몇 명 잤을까? 4명? 20명이야. 아니, 뭐 수학여행이네요? 방 한 개당 최대 20명이 아. 자고 공동 화장실, 공동 주방, 공동 식장을 사용하는 구조로 싱가포르가 국가를 운영해 왔어. 아니, 정말 어떤 삶을 영위한다는 개념이 아니네요. 그냥 자는 개념이네요. 맞아. 네. 그래서 그 근처에 물론 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넘어온 숫자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그 근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요 근래 소득이 많이 올랐거든. 네, 그거 맞아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도 많이 올랐어. 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값싼 노동력이 있는 미얀마라든가 그것도 이제 비싸다고 생각해서 방글라데시하고 그다음에 어디냐면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인도는 영어를 하니까 이런 데서 데리고 와서 한 방에 20명씩 재워서 이런 일을 시킨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터진 거지.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지. 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싱가포르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급격히 늘린 이 주범이 이 합숙소였던 거야. 그때 코로나 때 조사를 해봤더니 1,600개 정도의 합숙소가 있는데 이 1,600개의 합숙소에 있는 베드, 침대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베드 숫자가 43만 개야. 1600개의 베드가 43만 개다. 그러면 이게 20명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법으로 최대 20명이라 이런 거지. 실제는 더 들어가서 잔 거야.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야, 어느 나라든요, 여러분. 국가가 가동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자체적으로 수급받기 어려우면 외국에서 수급을 해옵니다. 근데 외국에서 수급을 해올 때 뭐 국제 결혼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또 그냥 여기 와서 뭐 외국인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채용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방에 20명씩 재우는 경우는 적어도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못 봤습니다. 아니, 그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도요, 20명을 재우면은 학교 난리 나요. 예. 맞아. 난리 나지. 네. 그 우리 때는 그거 있었지. 매트리스 깔고 쫙 그 굉장히 넓은 데 있잖아.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우리 그 군대에서 그 내무실처럼. 내무실 자듯이. 뭐. 그런 건 있었어.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게 싱가포르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뭐 인권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어떤 직접적이고 그리고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되긴 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 중에 일부에게는 주거 환경을 가장 최고로 열악하게 몰아쳐버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그 나머지 부분의 토지를, 특히 싱가포르는 모든 토지가 거의 90%가 국유지거든. 그렇죠. 그럼 국유지 90%를 나머지 국민들과 나눈 거야. 그럼 우리도 따지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지. 대림동, 전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저는 그 정책을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저기 여의도 맨션에서 조선족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시리즈로 쭉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대림동, 가리봉동, 이쪽 뒤 봉천동 이쪽 근처 있잖아. 거기 조선족 분들 많이 사시고 그렇죠. 또 건대 쪽으로도 또 많이 가고 건대 살잖아. 쪽 많이 갔죠. 화양동. 맞아.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에게 전부 다 다른 데로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대규모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신혼부부 뭐 타운이든 아니면 뭐 다자녀든 뭐 청년이든. 청년이든 다 해준다? 상당 부분 해갈이 되겠지. 그렇죠. 우리 매년 뭐 3만 채도 못 짓는다고 하는데 야 거기 싹 밀면 3만 채 금방 올릴걸? 그리고 대신 거기 조선족 분들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 하나에 20명씩 30명씩 때려 넣는 싱가포르 같은 방법을 취한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시죠? 싱가포르는 이런 고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야 우리로서는 이건 말도 안 돼라는 방법론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야, 그동안 이건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폭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2030년까지, 왜냐하면 너무 단기적으로 하면 국가가 또 그렇죠. 해결 안 되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또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는. 그럼 그래서 2030년까지 방 하나당 최대 몇 명 거주? 2030년까지 야 인권을 생각해서 야 진짜 15명만 자자. 12명. 방 하나에. 한 다스. 12명. 네, 12명. 그리고 2040년까지 그럼 방 하나에 최대 몇 명? 2040년까지. 야 이거 우리 싱가포르 같은 인권을 또 생각하는 이런 나라는 8명까지만 자자. 아니야. 똑같이 6명? 12명이야. 12명이 다 했다는 거야. 우린 돈을 다 했다는 거야.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는 거야. 딱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 예. 뭐냐면 침대와 침대 사이의 거리를 1m로 띄워라. 1m요? 지금은 1m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네요. 거의 이제 군대에 입대한 거네요. 그렇지. 내무반 생활하는 건데.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이잖아.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거에 대해서 UN 인권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건 아니다 지적까지 받고 있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싱가포르이 이제 도시 국가잖아요. 그리고 영토가 굉장히 이제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권만 계속 얘기해가지고 자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느니, 그렇게 좀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더라도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저는 찬성해요. 아니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뭐 인권도 좋지만 우리나라 너무 인권 하니까 지금 의견은 저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저도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나도 지방에 산단을 가면 그런 생각이 또 복받쳐 올릴 때가 있어. 필리핀에서는 150만 원만 줘도 되니 전 가겠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희망을 했어. 필리핀이요, 하루 일당이 물론 뭐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0페소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환율은 얼마예요? 500페소면은 이제 25 따지면은 뭐 12,500원인데 뭐 환율 좀 이렇게 올라갔다 쳐도 뭐 한 13,000-14,0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하루 일당 13,000-14,000원, 13,000원 정도인데. 그 한 달 월급으로 따져도 걔는 25만 원, 30만 원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지. 근데 150만 원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해외 갔는데 뭐 한 달에 어떤 나라에서 뭐 1,000만 원 이상씩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일부 제조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호텔 그 관광 호텔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 필리핀 사람들이 1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머리 숙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고국에 가서 제 자식들 키우고 하는데 일조할게요. 하는 건데 내가 그거에 5배, 10배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냥 한국의 어딘가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차라리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해. 근데 이거는 야, 워낙 가치 판단이 달린 거라서 무조건 뭐가 옳고 무조건 뭐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용중이의 얘기도 굉장히 옳은 면이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제조업 현장에서 사장으로 하고 있어. 근데 뭐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으면 이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서 나는 우리 가족들 밥 먹이고 우리 한국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월급을 다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면 나래도 화가 났을 거야. 그리고 인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니네는 왜 그러냐 그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건 굉장히 쉬운데 맞아. 싱가포르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뭐 리콴유 수상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건데 하여튼 이게 돌이켜 보면 도시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 중 누군가에는 주거 열악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고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집이라도 더 제공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자가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이 된 건 사실이야. 또 범죄율도 낮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또 독특한 게 일본이야. 일본. 우리는 일본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이제 좀 더 딥다이브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방 소멸이 어마어마하게 전개됐다고. 우리보다 더 빨리 시작됐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뭐 빈집촌뿐만 아니라 뭐 우리로 따지면 읍이나 리 이런 게 하나 없어진. 영엔 주택 있잖아요. 맞아. 그런 주택들이 있을 정도까지 안 좋아졌는데, 그래, 특이한 게 있어.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도쿄,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 서울하고 덜 밀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보니까 그 동네를 계속 지키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야. 그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전입 인구, 서울 전입 인구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거기서 계속 있으려면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은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데 도쿄에 올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더 없기 때문이야. 설명을 해줄게. 네. 1991년부터 이제 일본의 부동산은 폭락을 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1991년 대비 도쿄 주거지가 평균 42% 하락했을 때 다른 일부 그 교외 지역들, 외곽 지역이 한 60에서 70% 하락을 했어. 더 많이 했네요.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럼 잘 생각해봐. 너도 집 장만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내가 부동산을 장만했을 때는 내가 가진 전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넣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0% 내 건가? 대부분? 대출 끼지. 그렇죠. 그래서 대출 껴서 그 부동산을 샀어.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은 불패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내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몇 명인데 하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91년도에 부동산 주춤했네? 바로 팔겠어? 아니죠. 아니지. 또 오를 거야. 네. 그냥 또 떨어졌어. 또 오를 거야. 또 떨어졌어. 30년 갈지 몰랐죠. 30년 갈지 몰랐던 거야. 근데 30년 거쳐서 내가 그 중도금하고 이자 다 갚았는데 그래서 내 전 재산이 부동산 하나 남았는데 그 시세가 팔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샀었을 때 금액에 반토막 이하로 더 떨어진 거야. 지방이 더 떨어져서. 그렇지. 도쿄로 도저히 팔아도 갈 수가 없는. 그렇지. 그래서 지방에서 예를 들어 10억 주고 산 아파트는 4억, 3억이 됐는데 도쿄는 그 사이에 좀 올랐어. 오히려. 도쿄도는 그 사이에 도쿄랑 오사카가 좀 올랐고 나고야도 좀 올랐다가 나고야는 요즘 주춤하고요. 그래서 도쿄는 올랐으니 물론 도쿄도 잃어버린 20년, 30년에선 도쿄도 외곽은 또 떨어지고 했지만 가장 핵심 지역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또 올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집을 팔아서 갈 수가 없어졌던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 집을 사러 오는 사람도 없는 거야. 거죠. 네. 그럼 내 전 재산을 빈집으로 놔두고 내가 집 하나를 더 키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도쿄에 들어가서 살거나 오사카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렇죠. 그 돈이 안 없는 되는 거야.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게 사실 지금 도쿄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 네. 그게 꽤 됐어. 코로나19 뒤부터. 그래서 신축 맨션, 특히 높은 맨션을 타워 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층 아파트야. 이거를 지금 사겠다고 밀려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걸 팔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급등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럼 더 올라가지 않고 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했을 때 방금 말했던 지방의 부동산 매물에 네거티브 에쿼티라고 하지, 내 전 재산이 오히려 유실된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버린 이게 제일 뭐랄까 큰 요인이 됐고, 역설적으로 그럼 도쿄에 파워 맨션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서울의 신축 고층 아파트, 그걸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무주택자들. 애초에 무주택자. 집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돈을 모아서 트라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모은 돈으로 어설프게 나도 집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한 마음에 외진 곳, 조금 변두리 지역 아니면 지방 이런 데 집 샀던 사람들은 모두 도쿄에 입성을 못한 거야. 그래서 무주택자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신혼부부가 돼서 이걸 파워 커플이라 부르는데 양쪽 다 대기업 다니면서 이제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 모아서 이런 데 입주하기 시작한 거야. 집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일본은 집에서 도움을 안 받고 이 두 커플이 그냥 돈 모아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두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비로 서울에 집 사는데 10년이 안 걸려. 그렇죠. 또 특히 뭐 삼성 SK 커플이다. 아니면 뭐 아내는 은행 다니는데 남편은 삼성 다니고 뭐 삼성 이렇게. 하이닉스 커플이다 이번에.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 커플이면 바로 강남 입성이지. SK 하이닉스가 성과급이 12억인가 13억인가? 뭐 그거에다가 삼성도 만만치 않을 거고. 야, 이거 바로인데? 어디 갈까 하고 모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돌이켜보자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지방에서 물론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지. 그런데 아직까지 광역시의 노른자의 지역들은 좀 견실한 데가 네, 있어.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 서울로 가련다 하면 그 수요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울이라는 이 거대 도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외국 근로자들에게도 월세나 전세로 살 수 있는 기회균등을 주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당연히 신혼부부 무주택자들 중에서 고액 무주택자들도 당연히 서울에 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 그러니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의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서울 집값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전성, 언제든 또 꿈틀꿈틀 오를 수 있다는 거. 사실 지금도 강남 3구 빼고는 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바로 이 맥락이 다른 나라보다 왜 이렇게 심한 거예요 했었을 때 또 이런 요인도 있다는 거지. 우리 한국에 또 특히 서울에 들어와 있는 또 외국인들이 또 변수가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일본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내가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요즘 시리즈로 하고 있지만 호패제도가 있어서 상하이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집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야, 너는 상하이 주민이 아니잖아. 오지 마. 아니면 여기 잠깐 있다가 너 도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제어를 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자, 정리하자면 바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여타 아시아 집값들에 비해서 훨씬 불안정한 거다. 그러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 정책을 뭔가 좀 그냥 강하게 하라 이런 표현보다도 뭔가 이런 걸 다 고려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 자, 그럼 서울 집값의 불안전성에 대한 또 다른 요인은 다음 시간에.